재벌은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왔다. 문가에 서서 바라보던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폐를 가진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단순한 청소부가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저택의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마음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모든 자폐인에게 건강과 이해, 존중을 전하며 각자의 마음이 고유한 빛으로 빛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강태우는 아들 강도윤의 상태에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2살이 된 아들은 움직임 없이 내면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그는 한국 최대 건설 재벌 3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그는 회사, 재정, 외관, 그러나 이곳 그의 호화로운 집에서는 모든 것이 그의 손아귀를 벗어났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실패한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5명이 포기했고 아버지는 지쳐가고 아이는 울음에 빠져들고 집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우는 특별한 경우를 다루는데 재능이 별로 없는 엄격한 여성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나타난 것은 정소희였습니다. 단정히 묶은 검은 머리카락, 결연한 표정, 그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진한 갈색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정소희라고 합니다. 아드님의 치료사 자리에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그녀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빚이 있었고 작업치료사로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취약해 보였지만 그녀가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접근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과거에 특수교육 전문가셨거든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우리 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녀가 세련된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호화로움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윤의 방으로 바로 향했고 그곳에는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서 조용히 고통받으며 몸을 흔드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색깔과 순서에 따라 그것들을 정리했으며 시각적 과부하를 줄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는 요구하지 않고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다가올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도윤아, 안녕? 내 이름은 소희 누나야. 함께 놀자, 그래? 몇 분 안에 울음이 멈추고 호흡이 가라앉았으며 보지 않던 눈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소희의 어머니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예측 가능성, 질서, 미묘한 관심에서 힘을 얻는다고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강태우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평화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희망이 태어나는 듯했습니다. 정소희 씨, 고용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윤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강의 불빛이 비치는 야경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정소희는 강도윤의 행동을 치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삼성동 고층 아파트의 32층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메모장을 들고 아이의 모든 반응과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도윤이는 특정 음악에 반응해요. 전통 가야금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소희가 어느 저녁 강태우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회의를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인 일과표를 만들었고 통제된 감각 자극을 테스트하고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식별했습니다. 서서히 색상 부드러운 소리,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장난감을 도입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던 아이가 미세한 움직임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손을 뻗는 것과 같은 작은 발전이었지만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강태우는 처음에는 단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들렀지만 이제는 일찍 퇴근하고 업무 중 휴식 시간에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의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 중간에 가족 비상사태라는 핑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소희의 오늘의 발견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그는 아파트 테라스에서 소희가 도윤과 무릎을 꿇고 꽃을 가리키며 색상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도윤은 웃고 있었고 장미를 가리키며 꽃 예뻐라고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소통의 첫 징후였습니다. 강태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 친밀해서 금지된 것을 침범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을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관찰하는 고용주가 아니라 소중한 발전을 목격하는 누군가로서 소희가 꽃을 소희 예뻐라고 명명했을 때 도윤은 소희라고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는 예상치 못한 무게를 실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동행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수줍게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한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태우는 자신이 오랫동안 고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전이 많은 일을 받아들였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옮기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중증 치매로 특수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는 가슴 속에 묵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대한 감탄이 자신의 권력 위치와 충돌했습니다. 자신은 한 통화로 수억을 움직일 수 있는 재벌 3세였고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였죠. 그 이후로 어머니를 혼자 지원해왔어요.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잠재적 죄책감을 가진 호라비로서 그녀의 짐을 자신의 것과 비교했습니다. 출산 중 아내를 잃고 아들을 구했던 그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고독.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도윤이 태어날 때 난산이었어요. 아들을 살리고 아내를 잃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는 내면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설명 없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고통과 비밀을 공유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도윤에게 운동 치료를 하던 평범한 오후, 고급스러운 구두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현, 강태우의 사촌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집안을 훑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치료사가 함께 있는 따뜻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현은 명품 샤넬 투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가문의 상징인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서울 사교계에서 강가장자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니? 지현이 입술에 미소를 띄우며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소희 씨입니다. 도윤이의 새 치료사예요. 태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지현은 완벽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녀의 암시는 정확했습니다. 고용인의 고마움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 암묵적인 대립은 소희의 침착함을 흔들었습니다. 태우는 소희를 변호하며 그녀의 놀라운 성과를 언급했지만 지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태우 오빠는 지금 약한 상태야. 그리고 예쁜 직원들은 위험한 야망을 불러일으키지. 소희는 그 냉담한 공격에 사회적으로 움츠러들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흐느끼며 소희를 찾았고 태우는 그 조용한 유대의 힘을 느꼈습니다. 지현은 적절한 경계라는 구실로 사촌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멀어지자 지현은 소유욕을 드러내며 태우의 팔을 만졌고 젊은 여성이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감사함을 다른 것과 혼동하지. 태우는 분노와 피로감 사이에서 분열되었지만 사촌의 독성 있는 세련됨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서울 고위층 사회에서는 외양이 모든 것이었고 지현은 그 규칙의 수호자였습니다. 부엌에서 소희는 자신의 표정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존엄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미 온갖 판단과 모욕을 견뎌온 그녀였지만 오늘의 상처는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세계에서는 네가 영원히 외부인일 거야.
도윤은 순진함 속에서 아빠 슬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른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감지했습니다. 긴장이 폭발하고 지현이 소희의 과거를 조사했다고 제안했을 때 태우는 신뢰하는 본능과 사회적 신중함을 요구하는 압력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재벌가에 들어온 평범한 여자? 궁금하지 않니, 오빠? 그녀는 뭘 원하는 걸까? 내가 조사해보니 그녀가 이전에 일했던 클리닉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지연의 입장은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겉모습의 세계에 맞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희는 태우의 얼굴에서 의심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서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을 재운 후 태우와 소희는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몸과 몸 사이의 근접성은 불가피했습니다. 공기는 말해지지 않은 고백들 사이에서 압축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수수하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허세 없이. 그리고 그는 가정부 이상의 그녀를 알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 왜 클리닉을 그만두었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망설였습니다. 강남의 밤 불빛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에요. 특수 요양원에 모시려면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한데 클리닉 월급으로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를 돌보느라 근무 시간을 자주 놓쳤고 그녀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픈 어머니, 비싼 치료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는 특별한 관심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 여자는 심장이 상처받았음에도 사랑과 책임감으로 위험한 일을 수락했습니다. 숨을 쉬는 소리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죄책감의 근원을 공유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고 아내를 잃기로 한 선택불 의사가 말했어요. 둘 중 하나만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아이를 선택했고 그 순간 이후로 매일 밤 그 결정을 되새깁니다. 뒤은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공범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만났고 그곳에는 새로운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만지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말했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니라 고통으로 얽힌 인간이라는 것을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연약함은 그녀의 전화벨 소리로 갑자기 찢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긴급가족 소집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분된 상태로 돌아섰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떠나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더 숨기고 있을까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진정한 공포를 반영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침묵의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태우는 펜트하우스 현관에 서 있었고 중요한 회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지현의 말처럼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있는 두려움은 너무나 진실되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고 도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소희의 가슴에 기대어 자고 있었고 그녀가 불러준 트로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자주 들었다는 노래였습니다. 그 광경은 그를 아프게 했고 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고 그녀가 집안에 이미 떠돌고 있는 유령들과 혼자 맞서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강태우는 방에서 빠져나와 휴대폰을 들고 그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바로 정소희 씨의 배경을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도 찾아주세요. 완전히 비밀리에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다음 날 강태우는 화사한 장미 다발을 들고 펜트하우스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넘쳐버린 감정을 복구하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편지를 손에 들고 울고 있는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급성 뇌출혈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고 보험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취약함의 고통은 그녀의 얼굴을 찢어놓았고 태우는 꽃을 내려놓고 그녀를 껴안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고급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윤리와 자존심이 충돌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내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나도 당신의 가족을 돌보게 해주세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벽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 지위, 사회적 격차가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순수한 인간의 연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업적 관계를 바꾸진 않아요. 그는 미소 지었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변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날 밤부터 그녀가 감시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현은 창문을 통해 그들의 포옹을 목격했습니다. 차가운 미소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소희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전쟁이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어머니, 긴급한 치료, 소희의 마음속에 무거운 보이지 않는 부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전 클리닉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이를 다시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패배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지불한 것은 오직 당신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그가 강조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 둘 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 사이에는 직업적 경계를 넘어선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도윤을 재운 후 그들은 무거운 침묵의 영역에서 만났습니다. 태우는 손을 내밀려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줘. 그녀는 살짝 물러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 무너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곧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감사함만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저항했고 부적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맞대고 키스했습니다. 점차 키스는 강해졌고 억눌린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소희 누나를 부르는 도윤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은 무너졌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그 말은 약속처럼 울렸지만 현실 세계가 끼어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미소 짓는 지현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랜만이네, 오빠. 깜짝 방문해도 될 것 같아서 지현이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소희를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그녀가 아직도 여기 있구나. 흥미롭네. 지현은 공식적인 허락 없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지만 침입에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붉은색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선언된 라이벌로 내세우며 사촌에게 소개할 여성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빠, 요즘 건설 재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후계자가 아직도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할아버지도 걱정하셔. 강제된 대화, 계산된 시선, 미묘한 모욕이 그 순간을 특징지었습니다. 그녀는 윤서연과 박혜원을 저녁 식사를 위해 초대했습니다. 두 여성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었고 표면적인 우아함을 과시했습니다. 소희가 급히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는 동안 그 집단은 냉정한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삼성 요리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윤서연이 음식을 맛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기대했는데 이건 고용인의 요리 같네요. 태우 오빠 같은 분은 더 세련된 것이 어울릴 텐데. 소희는 적대감 앞에서 존엄을 유지했습니다. 태우는 소희의 따뜻한 마음과 능력을 옹호하며 말했습니다. 이 수준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식사 중에 사회적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손님들은 눈빛을 비밀을 계산된 칭찬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대기업 인수합병, 부동산 투자, 그리고 전통 예술품 경매에 집중되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임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우가 그를 달래려 했지만 오직 소희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고용인 이상의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대체할 수 없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방에서 소희 누나라는 외침이 들려왔고 도윤은 그녀의 존재를 갈구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트로트 노래를 부르며 들어왔고 아이를 진정시키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공기가 약해졌습니다. 3명의 우아한 여성들은 관찰하고 판단했습니다. 태우는 끝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 후 그는 자신의 방에서 몇 안 되는 소지품을 꾸리고 있는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사진 한 장,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업치료 자격증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사직합니다.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고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안 견딜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계층, 당신의 세계죠. 하지만 저는 그들처럼 가장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그가 갑자기 장벽을 허물며 선언했습니다. 도윤이도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저에게는 존엄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우받는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키스는 해방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단했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가의 후계자예요. 저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평범한 여자고요. 당신 가문이 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희의 향기만이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도윤은 깨어나 그녀를 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희 누나는 이제 오지 않을 거야. 아이는 안 돼. 라고 외치며 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를 멈추고 말하기를 멈추고 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아들의 영혼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옥탑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의 회복이 시급해졌습니다. 아이는 감정적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다시 기어다니기 시작했으며 그동안의 모든 진전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영양실조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우는 절망에 빠져 자책했습니다. 소희를 내쫓음으로써 그는 아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약해진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여쭤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이와 같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현이 병원에 고급스러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작은 도윤이는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토네트 오빠, 고인드. 나쁘다 임 상황을 보면서 그는 그 여자가 거짓말로 그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그에게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왜 소희를 의심했을까? 왜 지현의 잔인한 표현을 허용했을까? 그는 혼자이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아들을 지켜보며 아이의 중얼거림에서 소희 누나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아이가 그의 치료사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이든 간호사 김영옥이 병원 자선 행사에서 정소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우의 어머니가 남긴 펜트하우스에서 분실된 것과 비슷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현의 음모가 교묘하게 짜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몇 주 전에 있었던 자선 행사, 사라진 목걸이, 소희에 대한 고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복도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지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는 차갑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병원에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개인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눈에 띄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걸이의 출처, 소희의 주머니에 넣어져 발견된 훔친 물건에 대한 그녀의 관련성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부정했습니다. 그는 고집했습니다. 간호사가 자선 행사에서 지현이 그 목걸이를 착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침묵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화장 아래에서 땀이 맺혔습니다. 오빠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여자는 우리 계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오빠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나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고발했습니다. 네가 소희를 없애기 위해 목걸이를 심었지. 그녀는 인정했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것이 그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가문을 생각해서였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생각해봐요. 평범한 치료사와의 스캔들? 그는 그 기념비적인 배신을 깨달았습니다. 지현은 소희를 경쟁자로 보았고 보호를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오빠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신을 사랑해서였어요. 지현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 있었잖아요. 사촌 이상으로. 오빠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현의 눈에서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왜곡된 집착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지현을 마주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파괴했어.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끊고 떠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실로 돌아와 떨리는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도윤아. 아빠가 소희 누나를 다시 데려올게. 태우는 독한 자존심을 가진 재벌가의 후계자였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자신의 과오를 해결하려는 필사적인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지현은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고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키우는 데 도움을 준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완벽했던 태우가 이제는 자신의 품위마저 버리고 평범한 여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병원 방에서 태우는 도윤의 떨리는 작은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용서해라 아들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을 다시 데려올게. 그는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독처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의료기계들이 삐소리를 내고 모니터는 위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진은 긴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맥 영양 공급, 심각한 위험,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기회. 그는 자존심이나 오류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소희는 도윤의 감정적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를 찾는다면 아마도 피해를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서 아이는 꿈속에서 소희 누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우는 그의 약해진 손을 꽉 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울 최고의 사립탐정인 박민호를 고용했습니다. 정소희를 찾아주세요.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는 그녀가 전라남도의 장애아동재단에서 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님, 제가 알기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여성분이시던데 확실합니까? 그쪽 출신이신 것 같은데요. 태우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도윤에 대한 사랑만 보았을 뿐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수색 비용을 대며 태우는 도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은 후계자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일 후 탐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전라남도 광주의 희망의 빛 재단에서 찾았고 특수아동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징후들은 운명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없이도 계속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개인 제트기를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비행 중에 그는 도윤을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졸음과 눈물 사이에서 아이는 계속해서 소희 누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광주에 착륙하자 그는 달콤한 남부의 공기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태우의 서울 억양과 고급 정장은 이 지방 도시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재단의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해진 아들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매 걸음마다 그의 의심의 죄와 그가 마침내 직면하기로 한 진실로 그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치유하고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녀가 필요했습니다. 재단의 입구에 서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서울의 부유한 강남 거주자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평범한 남자로 느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자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소희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입니다. 그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여자는 무언가를 보았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뜰에 계세요. 아이들과 음악 치료 중이십니다. 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회는 바로 그곳 희망의 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태호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며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작은 가야금을 연주하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놀고 있었습니다. 정소희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수수하게 햇빛이 그녀의 피부에 부드럽게 닿으며 진정한 헌신으로 아이들과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더 이상 제복도 복종의 흔적도 없이 충만함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의 중심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아이는 약해진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소희 누나 돌아왔어. 그가 중얼거리며 팔을 뻗었습니다. 세계는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을 참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날씬한 몸이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마치 다시 버려질까 두려운 것처럼 그녀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재회는 공기를 찔렀습니다. 그는 아들의 각뼈가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움, 고통, 사랑이 얽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이가 그녀의 떨리는 품에서 흐느끼는 동안 보고 싶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서서 그 기적을 지켜보며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까지 의심, 거짓말, 증오,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감정만이 남았고 그것은 모든 장벽을 용해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전라도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 억양이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서울에서 일부러 그것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양실조, 퇴행, 입원, 죄책감. 그녀는 고통과 억압된 분노로 그를 들었지만 또한 연민으로 그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현이 거짓말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주머니에 목걸이를 심었고 당신의 이름을 망가뜨렸고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소희는 그를 응시했고 눈물과 불신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에 맞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산을 팔고 평판을 해치며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당신을 부르며 계속 울었어요. 의사들은 당신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믿으세요? 그는 스캔들이 두려워서 의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 세계가 회전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그의 정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 사투리를 흉내내고 자신의 배경에 대해 전부 말하지 않은 것처럼 둘 다 사회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일부를 숨겼던 것입니다. 도윤이 떨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아빠 함께. 그 순순한 단어들은 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직원이 아니라 동등한 여성으로 그들 셋의 아내로서 기회를 구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소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저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라도 시골 출신이고 당신은 서울 재벌가의 후계자예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돼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고모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내 삶의 일부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억압된 사랑과 잠재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만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 순간 재단의 정원에서 그들은 용서뿐만 아니라 약속도 인쳤습니다. 함께 깨진 것을 재건하기로 잠시 멈추고 그들은 같은 공기를 숨쉬었고 마침내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이 태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그들 사이에서 눈을 감고 처음으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재단의 아이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이 낯선 남자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소희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 순간의 진실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서울로 돌아가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먼저 광주에서 며칠 머물러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를 만나보세요. 광주로 돌아와 소희의 품에 안겨 이미 미소 짓기 시작한 도윤과 함께 삶은 다시 태어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일하던 재단은 두 사람을 특별한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환경은 따뜻했고 아이들의 색과 소리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서울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침묵과는 정반대의 세계였습니다.
소희는 그곳에서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불신의 고통 없이, 지현의 그림자 없이. 그러나 다시 태우를 보는 것은 모순된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동등한 비율로 사랑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태우는 소희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광주 외곽의 작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76세의 정영순 여사는 질박한 한옥 마루에 앉아 도윤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한옥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에게 태우를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강태우 씨예요. 정 여사는 옅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소희가 매일 밤 울면서 당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 태우는 그 솔직함에 당황했고 소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 우리 소희도 완벽하진 않아. 서울 말투를 흉내내고 고향을 숨기고. 어머니, 소희가 당혹스러움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는 과시나 가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도윤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보는 아이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란다.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했고 태우는 한옥의 한쪽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값비싼 이불 없이 고급스러운 매트리스 없이 단지 소박한 요와 전통 베개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광주의 무등산을 방문했습니다. 소희는 도윤을 등에 업고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풀과 나무, 바위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도윤은 그 단어들을 따라 말했습니다. 바위, 나무, 하늘. 태우는 두 사람 뒤에서 걸으며 이것이 그의 아들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도윤이 서울의 고급 병원에서 받은 모든 치료보다 이 단순한 자연과의 교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옥으로 돌아왔을 때 정 여사는 손자처럼 도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전통 약초차를 준비하여 아이에게 주었고 놀랍게도 도윤은 그것을 마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내가 알게 된 것은 정 여사가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약보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도윤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소희의 사랑이에요. 태우는 그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재산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 대청마루에 앉아 소희와 태우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만함으로 지은 고층 건물들이 오히려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료리 사바키 우스인디두tem마츠 하지만 다르게 살고 싶어요. 도윤이와 당신을 위해 다른 집을 마련할게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정원이 있는 집으로요. 소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정원이 아니라 당신과 도윤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의 세계에서 내가 항상 외부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태우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약속해요. 내 가문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가문을 떠나겠어요. 도윤이와 당신이 내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별빛 아래 그들은 서로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놀랍게도 회복되고 있었고 소희의 손을 잡은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는 그들을 배웅하며 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라, 행복하니? 쇠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 네, 어머니. 처음으로 제가 속한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1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가족의 삶은 결혼식을 위해 선택된 작은 사찰을 장식한 들꽃처럼 꽃피었습니다. 소희는 소박하게 차려입고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감동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꽃으로 장식된 통로를 걸었습니다. 태우는 도윤과 함께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는 자랑스럽게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졌고 빛이 났으며 확신을 가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어머니에게 건네면서 그는 진지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빠와 소희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은 미소와 눈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식은 소박했지만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단지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스는 법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상실, 두려움, 자존심으로 황폐해진 삶의 재건을 인쳤습니다. 소희는 마침내 지위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강가의 어른들은 결혼식에 불참했습니다. 태우의 할아버지는 계층을 벗어난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 기업의 지분을 그에게서 박탈했습니다. 태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르겠죠. 결혼식 후 그들은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윤이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정원과 소희가 어머니를 초대할 수 있는 별채가 있었습니다. 태우는 더 이상 대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열었고 소희가 프로그램 감독을 맡았습니다. 2년 후 한 햇볕 가득한 정원에서 도윤은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동생 태훈이 옆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두 아이를 지켜보며 은근히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우가 가벼운 마음으로 도착했고 아내를 안으며 딸에게 키스했습니다. 또 한 명이 온대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알렸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그녀를 공중에 들어 올렸고 도윤이 주변을 뛰며 웃는 동안 그녀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그 소박함 속에서 태우가 자신의 진정한 부를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건물도 주식시장의 숫자도 아닌 사랑과 용서와 미래가 있는 가정의 평화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비극은 현재의 행복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강력한 남자는 무엇이 본질적인지를 재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소희가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요마, 고마 손 맥스네 모락손.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나온 거예요. 재벌가에 가면 뒤에 항상 숨어 있었던 사람이요. 그날 밤 대훈이가 잠든 후 그들은 정원의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들은 눈부시게 빛났고 바람은 소나무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별자리 책을 들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언어 능력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소희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태우의 지원으로 그는 이제 학교에 다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지만 그것은 그들이 꿈꾸지 못했던 진전이었습니다. 태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던 그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여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아요. 소희는 그에게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도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라프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태우는 자신이 진정으로 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가족의 따뜻함과 그가 매일 느끼는 단순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가의 후계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정. 소희는 두 번째 아이를 품에 안고 세 번째 아이를 뱃속에 품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절망적일 때 발견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달이 그들 위에 떠올랐고 새로운 날의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가족 일상 속에서 태우와 소희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으면서도 일상의 도전을 마주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양평의 새 집은 이전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움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인간적인 온기가 있어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태우는 이제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희망의 빛 재단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돈은 목적 없이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 회장님, 이사회에서 마음의 빛, 자폐아동센터 확장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의 새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하요. 광주와 대전에 지점도 개설 준비를 시작해주세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주름이 아니라 울고 잃고 배우고 마침내 제한 없이 사랑한 사람의 선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랑과 안정 속에서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누나 대훈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이제 가족에 전념하면서도 동시에 재단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자신이 시작한 일의 결실을 확장시켰습니다.
지현은 사회적 교류에서 사라졌습니다. 태우가 그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후 엘리트 서클에서 그녀를 거부했고 그녀의 평판은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미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강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는 정원에서 대훈이에게 꽃치름을 가르치고 있었고 도윤은 새로 배운 태권도 동작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김 여사가 담장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강 선생님.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 여사가 아니라 강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자격이 인정받는 호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도윤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지금은 제게 인사도 하고 웃기까지 하네요. 소희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내 특별한 아이들은 안정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재운 후 태우와 소희는 마당의 나무 데크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여기서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부와 명예, 가족 기업을 모두 포기했는데 태우는 천천히 차를 홀짝였습니다. 포기했다기보다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더 가치 있는 것들을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윤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물에 물을 주고 새소리를 듣고 간단한 요가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은 그의 과거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깨어나면 다시 전라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며 살 것 같았죠. 이제 그런 걱정은 없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준 것보다 당신이 내게 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단순함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 웃음소리로, 주식 가치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로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지, 어떻게 그들의 경험을 다른 부모들과 나눌지, 그들의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태우는 소희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전에 제가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희는 한국 특수교육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전문가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했으며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은 연구 논문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명성이 머리에 올라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과 바닥에 앉아 소박한 집을 방문하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가르쳤습니다. 태우 역시 자신의 재단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성공과 존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딜레마를 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월 마음의 빛 센터에서 열리는 모임에서 이전에는 지위를 상징했던 부부가 이제는 극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도윤은 이제 치료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할 수 없어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도윤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말 못했어. 엄마랑 아빠가 도와줬어. 이 제스처는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태우는 자부심으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5살이 된 대훈이는 똑똑하고 활기찼으며 새로 태어난 동생 수민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웃음과 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원 문을 닫으며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 뒤에서 담요를 가져오던 태우가 그 말을 듣고 단지 나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아프지 않은 흉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만했습니다. 평온한 밤의 침묵 속에서 그는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똑같이 할 건가요? 그녀는 단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제 소명을 찾았고 제 사랑을 찾았고 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죠. 침묵, 포옹,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같이 있었다는 확신. 시간이 더 흘러 도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특수학급이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첫 등교일 태우와 소희는 그를 교문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지만 결연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들. 소희가 그의 머리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뭔가 묻고 싶으면 손을 들고 기다려. 알겠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 만들 거예요. 태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대화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온 도윤과 함께 앉아 그의 하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한글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그의 발달은 또래보다 늦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저녁마다 도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숫자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대단한 것을 이룰 거예요. 그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요. 그들의 치료센터가 커지면서 태우와 소희는 더 많은 전문가를 고용했고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위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들의 방법론을 연구하러 왔고 해외 대표단도 방문했습니다. 소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태우는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전라도 억양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배경,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희는 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범 사례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둔 부모들이 소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문이 그녀를 인터뷰하며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사례를 발전의 예로 바꾸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과 인내로요. 그녀는 결코 지위나 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애정, 일상, 경청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단은 성장했습니다. 태우는 도윤의 이름을 딴 통합치료 전용관을 만들었습니다. 소희는 간견과 세미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 지식은 이제 감정적 경험으로 강화되어 전문가들에게 존중받았습니다. 그녀는 허영심 없이 오직 연민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그림을 그려 소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와 아빠, 그리고 여동생들, 그리고 주변에 하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이라고 그는 떨리는 글씨로 썼습니다. 소희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몇 번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닌 안도감으로 울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판단, 계급의 함정, 심지어 지금 그녀 옆에서 매일 밤 자는 남자의 불신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동 통합 교육에 관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는 국가적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설이며 그녀는 태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요. 시상식은 소박했지만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랐고 청중은 침묵 속에 있었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딸이고 제 어머니이고 여성입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다른 누구도 믿지 않을 때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인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랑, 진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녀를 거의 파괴했던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태우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소희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아파트 문에서 기회를 구걸했던 그 여자가 이제 국가 앞에서 연계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비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걷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시상식 후
그는 그녀를 멀리 떨어진 발코니로 데려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배경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밤의 부드러운 미풍과 함께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혼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부부였으니까. 하지만 서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더 적게 실수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넘어진다면 당신 옆에서 넘어지고 싶습니다. 소희는 그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겼고 조용한 눈물과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인생은 더 이상 웅장함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이 새로운 그림들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소희 엄마라고 완벽한 글씨로 썼습니다. 발전은 명백했습니다. 태훈이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웃고 있었고 수민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으며 집은 기쁨으로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가볍게 태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들뿐만 아니라 저도 구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실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번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잃고 다시 찾은 영혼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호화로움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족만이 있었습니다. 단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곳, 그 소박함 속에서 행복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태우는 새벽에 깨어났고 자신의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소희를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그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완고했던 남자가 마침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을. 고마워요. 그는 잠자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이제 청소년이 되어 학교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나의 가장 큰 영감이었습니다. 소희가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태우는 프로젝터를 조정했습니다. 큰 날, 학교는 부모들, 학생들, 선생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단단한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말하지 못했고, 걷지 못했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소희 엄마가 오실 때까지요. 그는 첫 줄에 앉아있는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친엄마는 아니지만 마치 친엄마처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셨고 저와 놀아주셨고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나중에 아빠도 배웠어요. 아빠는 저를 단순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믿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청중은 박수로 폭발했습니다. 태우는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일어나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안았고 남편도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기 조명 아래 서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후 그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소희는 태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집에서 그들은 항상 그랬듯이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해냈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왔어요. 침묵. 달이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화는 완벽했습니다. 소음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소년이 이제는 말합니다. 거부당했던 여자는 이제 등대입니다. 길을 잃었던 남자는 이제 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일찍 일어나 도윤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키가 아버지보다 커졌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태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면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소희 엄마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태우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아주 고귀한 목표구나. 집에 들어가자 대운이는 학교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수민이는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태우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소희는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그날 오후 태우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회사를 이끌던 강일호 회장은 94세의 나이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여전히 당신의 할아버지예요. 우리 함께 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우의 친척들은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태우와 그의 세 가족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오래된 갈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태우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약해 보이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남자는 이제 병원 침대에 작아 보였습니다. 태우야 노인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왔구나. 태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강일호는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소희와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쪽은 제 아내 소희와 아들 도윤입니다. 놀랍게도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까이 오거라. 소희와 도윤이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일호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강가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그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도 가졌구나. 너의 어머니의 강인함을. 할아버지의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태우의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 거부당했던 소희와 도윤이 이제 가문의 가장 어른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태우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강일호는 약한 손짓으로 소희를 부르더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잘못했다. 내 손자의 행복이 나의 고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항상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강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우가 가족 기업을 떠난 후 나는 그를 미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진정한 성공이지. 그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인은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소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는 강가의 미래다. 너의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증거지.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만나서 반가워요.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순간 병실의 긴장이 녹아내렸습니다. 태우의 삼촌과 사촌들도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거리감이 한 노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와 소희는 도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할아버지는 우리를 이제서야 만나려고 하셨어요? 태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최우선으로 여기셨어. 하지만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가족의 행복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야.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강일호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서울의 큰 사찰에서 열렸고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태우에게 일부 가족 주식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태우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 가문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장례식 후 태우와 소희는 다시 한번 가족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태우의 삼촌과 사촌들은 소희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태우의 큰 삼촌인 강민호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대로. 모두가 잔을 들었지만 태우는 망설였습니다. 소희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들도 그럴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잔을 들었습니다. 화합을 위해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우는 조용했습니다. 소희는 그의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리고 왜 나는 가족과 화해하기 위해 그의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까? 소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변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지혜롭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정소희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았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 여사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어요, 어머니. 모든 게 좋았어요. 태우는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또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우의 친척들까지 포함된 확장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 생명, 새 시작의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희는 전국적인 통합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초청되고 전문가들에게 상담받고 그녀의 경험은 방법론으로 변형되어 학술 논문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명성이 머리에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바닥에 앉고 소박한 집을 방문하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정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과 인내 덕분이에요. 저는 단지 길을 보여드렸을 뿐이죠. 태우 역시 자신의 기업 활동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의 건설회사는 특수아동을 위한 학교와 치료센터를 전문으로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를 적용했고 그 건물들은 감각과부하 없이 조용한 공간이 있고 자연광이 풍부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월간 재단 모임에서 다른 부모가 태우에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나요? 전 당신이 냉혹한 재벌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태우는 웃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변합니다. 제 아들과 아내가 저를 가르쳤죠. 도윤은 이제 17세가 되어 특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수학적 재능을 보였고 특히 패턴과 컴퓨터 코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훈이는 14세로 피아노에 재능을 보였으며 수민이는 12세로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도윤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교육에 대해 그들은 항상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있니?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이요. 서울대학교의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요. 태우와 소희는 놀랍고 자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때 말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 나라의 최고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게 태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준비가 되었니? 도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바. 저는 제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희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한계는 우리가 만드는 거지라고요. 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몇 개월 동안 도윤은 입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결심을 보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학습 계획이 마련되었고 태우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최고 개인 교사를 고용했습니다. 도윤의 코딩, 작품이 전국 장애인 학생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자폐 학생,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상 수상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성취를 이룬 비결이 무엇인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이요. 그리고 제가 다르다는 것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봐주셨어요. 카메라가 소희와 태우에게 향했을 때 그들은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고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집안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우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네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구나. 소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우가 그녀를 따라갔을 때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여쭤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이와 같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어린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서요? 제가 처음 도윤이를 만났을 때 그저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기적이에요. 태우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건 당신이 만든 기적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당신과 저 그리고 도윤이가. 그날 밤 그들은 가족 식사를 위해 특별한 한정식 식당에 갔습니다. 건배하는 순간 도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희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신입생 환영회에서 도윤은 다른 학생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회적 상황에서 약간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와 태우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도윤이 자신의 날개로 날아갈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소희가 옆에 서 있던 다른 학부모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다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이요. 그리고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우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도윤이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이제 그는 대학생이에요. 소희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대훈이와 수민이가 동생 지민이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80대 중반이 된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니? 정 여사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어머니,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태우와 소희는 정원의 그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소희의 머리카락에는 몇 가닥의 은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그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다웠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린 날부터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마치 어제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평생처럼 느껴져요. 그들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지만 그들은 함께 그것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있나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어려움, 모든 눈물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벽해요. 다음 날 소희는 대학 강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수교육학과의 객권 교수로 초빙받았고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통합교육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그녀가 강의 노트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긴장돼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항상 원했던 일이에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뜻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소희는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좌석은 가득 찼고 몇몇 학생들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희 교수님, 학과장이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자폐 아동 교육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며 마음의 빛 치료 방법론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녀의 아들은 현재 우리 대학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소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청중 맨 뒤에 서 있는 태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격려의 미소를 지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용기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장애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 작은 소년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고 눈을 맞추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폐가 있는 형제 자매를 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소희는 각각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태우는 그녀가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전라도 출신의 가난한 고아에서 이제는 존경받는 교수이자 저자이자 치료사로 지우대학에서 나오는 길에 그들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 분홍빛 꽃집들이 그들 주위에 흩날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원을 그렸네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가족들이 그들만의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어요. 태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정소희.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것이에요, 강태우. 그들은 함께 걸으며 새로운 시작과 끝없는 가능성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태우는 그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만함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소희는 그녀의 삶이 모든 고통과 도전을 통해 완벽한 방향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영원히